의원님이 국회의원 만약에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하셨더라면은 그 법사위에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러신 것처럼 소리 지를 일도 많이 없으셨을 텐데, 그쵸? 아, 저는 민간인으로서 소리 지를 일이 많이 없잖아요, 사실상.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때 제가 막 그 법사위에서 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정치를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할 텐데. 아, 너무 약간 싸우는 네, 막 느낌이니까. 싸우는 모습을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나, 비호감으로 전락하면.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그것을 같아요. 좋아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그 가족들이 되게 되게 아니 근데 의원님의 인생사를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본인 결정에 따라서 한 게 많은 게, 예를 들면 사법연수생 600명이던 시절에 여자가 얼마 안 될 때 보면은 네. 그때 그 지도교수가 원래 판사라고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거스르고 하지 말란 걸 굳이 검사하신 거잖아요. 그때 그 판사를 하라고 이제 저희 이제 부장판사이셨거든요, 지도 교수님이. 그래서 판사하면 훨씬 더 조금 더 잘 지낼 수 있다고, 법조인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 저는 이제 변호사가 원래 꿈이었는데 판사나 검사나 이게 한번 경험을 해보면 보고 싶다. 왜냐하면 좀 그 어떤 국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변호사를 하면 훨씬 더 제가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 판사와 검사 중에서는 그때 제가 성적이 판사를 하면 지방을 가야 되고 검사를 하면 서울 수도권 쪽에 이렇게 근무를 발령을 받을 그 수가 있어가지고 성적별로 그게 네, 성적으로. 그래가지고 둘 중에 이제 검사를 그냥 뭐 검사대에서 제가 뭐 엄청 막 정의로운 뭐가 되게 사도가 되겠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그 한번 검사해서 또 행정 공무원으로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판사든 검사든 그런 걸로 그냥. 아, 이걸 진짜 특이하게 근데 가가지고도 수사 관련된 매뉴얼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본인 집에 온 검사가 보니까 나중에 놀이터에서 얘기하는데 들어보니 본인이 만든 매뉴얼로 공부했다고 했다면서요. 아, 저희 집에 압수수색 온 검사가 되게 까마득한 후배 검사인데 이제 저희 아이가 그때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방 안에서 누가 왔냐고 계속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그 막 되게 난처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압수수색 하려면. 그래서 놀이터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검사랑. 근데 앉아 있으면서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검사가, 제가 사실은 이제 수사 매뉴얼을 제가 이제 잘 만들어서 제 매뉴얼이 굉장히 그 인기가 좋았습니다. 잘 만든 매뉴얼 중에 하나거든요. 그 검찰 내에서. 그래서 부장들 뭐 간부들도 제 매뉴얼 가지고 이제 전부 다 그 결제하고 막 그랬다고 하던데, 그 검사가 부장님 매뉴얼 보고 저도 공부했습니다. 수사 배웠습니다. 이렇게. 수사 배워가지고 압수수색하러 온 거네. 그렇죠. 그것도 참으시네. 만약에 저였으면 야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은 네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가가지고 대충 하고 가 새끼야 했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하시기 어려우니까. 박은정 의원도 사실 당은 달리하지만 예전에 법무장관 시절에 그 감찰 담당관을 지내셨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좀 애틋한 감정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사실은 검찰이요 굉장히 집요했어요. 이 박은정 하나를 꺾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후로도, 그러니까 감찰 담당관으로서도 지금 뭐 검찰 200명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 4명 그 비위 직권 남용한, 검사가 직권 남용하면 당연히 국회가 통제하는 것이 민주주의 헌법 원리잖아요. 견제와 균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검찰 독재 정권에 그들이 무슨 특권, 기득권을 갖고 있느냐 막 그 항의를 하잖아요. 이렇게 집단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의 비위에 대해서 이 직무 배제를 하고 징계를 청구하고 했을 때 이 전국의 검사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났어요. 일제히. 그럴 때 이 감찰을 진행했던 감찰 담당관으로서 굉장히 의연하고 의젓했어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후로 보복하기 위해서 이 박은정 감찰 담당관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맞습니다. 온갖 회유와 협박을 했어요. 장관이 부당하게 지시하지 않았느냐. 아니다. 조사 과정에서요? 아니다. 감찰의 독자성에 의해서 내가 판단하고 한 것이다. 적법하게 한 것이다.
꿋꿋하게. 그러니까 그런 회유와 겁박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의 용기와 소신을 갖춘 분이죠.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자기 자리에서 그런다면은 나라가 이렇게 넘어갔겠습니까? 그것이 통탄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 법정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내가. 이제 그 20대 때부터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법관 중에도 훌륭한 법관, 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법리에 따라서 하는 법관이 있고 그렇지 않은 법관이 있어요. 근데 이 그렇지 않은 법관의 불법적인 행위나 혹은 그 불합리한 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권자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건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윤석열이 쿠데타를 한 것보다 직위원이 그걸 풀어준 것이 저에게는 더 화가 나는 거죠. 네, 저도 동감합니다. 예. 네. 윤석열의 쿠데타는 국회가 모여서 해제 결의를 하고 심지어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싸서 군인들을 막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걸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직위원의 판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도상 이게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큰 헌법적인 또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한국 사회에 희망이 없다 이걸 보고 있으면 법원이 이러면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가지? 그런 절망감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네, 사실 이제 법원은 심판인데 최종적으로 최후의 보루인 거잖아요. 그런데 직위원 같은 판사가 개인이 한 명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굉장히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 봐요. 자기가 왕이에요, 뭐요? 말을 안 해. 자기가 대법원장으로서 대법원 판사들과 함께 5월 1일 날 그 이상한 선고를 했고 뭐 수원지법에 있던 판사들 한꺼번에 그냥 영장전담 판사로 서울지법에 끌어올리고 직위원 비리 의혹이 터졌는데 감찰 결과 발표도 안 하고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대법원장이 그냥 개기고 있어요 지금. 네, 맞아요. 그냥 국민들을 졸라보고 헌법을 무시하고 발 아래 깔아뭉개고 자기가 황제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말을 안 해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서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네, 자기가 뭔데 도대체. 저의 분노의 대상은 대법원장과 직위원,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 이전에 대법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임기도 보장되고. 그래서 이제 사법개혁 의제가 지금 나온 것인데 직위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날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시로 하지 않고 날로 한다고 법에 돼 있어요. 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구속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 탄핵 사유예요. 파면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위원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재판을 그냥 진행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리고 헐렁하게 하잖아요. 이게 박근혜 탄핵 때는 그 형사재판할 때는 일주일에 3번씩 했습니다. 예. 직위원은 처음부터 이제 풀어줄 결심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닌가. 아니 근데 직위원은 그런 판사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판사들 중에 지금 거기가 3,000명 되지 않나요? 판사가? 3,000명입니다. 3,000명의 판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대법원장한테 딸랑딸랑하고 그런 판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근데 제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법과 원칙을 이탈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제도의 힘인데 제도가 무기력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는 엄청 참 이 감정을 주체를 못하겠어요. 생각을 하면. 그거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 그러면은 과연 이 법치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요.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날아갈 뻔했어요. 저는 그 대법원 5월 1일 대법원 판결을 들으면서 아 이게 파기 자판만 하지 말아달라. 이게 그 판결의 내용이 파기 자판의 분위기였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발 파기 자판만 안 하면은 국회에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파기 자판까지는 못한 거예요. 하려고 했다는 소문이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거는 그 재판관들이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대법관한테 겨우 어필한 것이 자판은 하지 말자 해서 그거를 이제 성과로 따냈다 이런 소문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파기 자판하지 않고 파기 환송하면서 이제 그 후에 고법으로 막 넘기고 절차도 막 너무 신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대통령 후보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없애버릴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도 그렇죠. 그랬는데 그걸 막은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렇죠.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국민들이 막은 국회가 겁니다. 막은 거죠. 네. 그렇죠. 국회가 제가 그 법원 행정처장한테 로그 기록 내놔라. 그랬더니 국민이 100만 명이 서명을 하셨어요. 맞아요. 거기에. 대박이었어요. 대박. 네, 로그 기록을 내놔라고 100만 명이 서명을 하니까 법원이 고법에서 무서웠던 절차가 거죠. 진행이 안 되고 그 대통령 후보가 어쨌든 살아났던 겁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재판을 연기해요. 맞습니다. 법원이 그때 대선 개입을 한 거죠. 정치에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말을 해야 돼요. 왜 그랬는지. 예. 예, 맞습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는 거는 독재자의 징후예요. 이 사람이 직책이 대법원장인데 하는 행태는 독재자입니다. 네. 독재자는 말을 안 해요. 힘으로 하지. 네. 자기의 이 재판권은 법원에 속한다라는 이 헌법 조항. 재판권은 내 거야. 그리고 내 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나 말 안 할 거야.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용납하지?
이 민주공화국 법치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저는 그 점 이번 사태를 통틀어서 저한테 가장 충격적이고 걱정스럽고 격분하게 만드는 일은 조이대 대법원입니다. 네. 의원님 정말 힘겨운 시간을 싸워서 내란이 또 터지는 바람에 또 거기서 활약을 하시고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이것이 모든 것이 다 4년 전에 추미애 장관이 감찰 담당관을 하라 한 데서 시작이 됐잖아요. 4년 동안 인생이 너무 많이 바뀐 겁니다. 자, 이걸 다 지금 알아요. 4년 뒤의 일을 다 아는데 삐리리 돌아가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다시 추 장관이 감찰 담당관을 좀 맡아주세요. 지금 어바웃 타임이에요. 자, 옷장에 들어가서 돌아갔어요. 4년 전으로. 뭐 하실 거예요? 기회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싸웠을 거예요. 다시 하면. 결과를 알고 싸우는. 네, 그러니까 그때처럼 안 싸우고 굉장히 타격감 크게 잘 싸웠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못했던 전투력을 싸움의 기술이 부족했어요. 그때는 윤석열의 실체를 몰랐어요. 윤석열에게 붙어 있는 그 세력들에 대한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제가 되게 그냥 평범한 법률가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경험을 해가지고 어떤 건지 아니까 굉장히 그때로 돌아가면은 지금 후회되는 게 언론에 계속 나갔을 것 같아요. 나가서 제가 이제 그때 카메라를 피했던 이유가 뭐냐면 감찰 담당관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찰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법률가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로 돌아간다면 제가 이문정처럼 공익신고하고 떠들면서 이슈 파이팅을 제가 윤석열에게 타격감 있게 저가 그냥 완전히 잘해가지고 원사이드로 그냥 진압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되게 아쉬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거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금 되게 중요한 증언인데 예민한 문제를 떠맡게 된 공직자들이 모두가 처하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조국 사태 때도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당시에 비서실장, 국무총리, 당대표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성이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정보가 제한돼 있어요.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공직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힘든 건데 극단적인 사례죠. 지금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서 현직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그 불확실성과 정보의 제한성이 굉장히 고도로 높은 수준에 있는 조건에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는 범위에서 내가 예측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땐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였고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나서 평하기는 쉬워. 그때 이랬어야 돼 저랬어야 돼 누가 평하기는 쉬운데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지나놓고 나서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그걸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각도에서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을 좋아하든 안 하든 싫어하든 그 취향에 따라 다른 문제인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결정 또 이 감찰 담당관을 했던 박은정 검사의 선택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본인 스스로는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밖에서 평가를 할 때는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고 지금은 시간이 지났고 많은 것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평가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봐줘야 돼요. 그래서 너무 쉽게 평가하려고 하진 마라. 공직자들의 어려웠던 의사결정에 대해서. 그 점을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비평하는 분들한테 하고 싶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너무 쉽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